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광주와 전라 이외 지역에서 오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됐네요. 네. 그죠? 네. 해외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앞자리에 해외에서 오신 청년이 계시네요. 해외 어디에서 오셨어요? 캐나다? 캐나다에서 설마 이 북토크 때문에 온 건 아니시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꽤 비싼. 저희가 이제 여러분 입장하실 때 책 한 권씩 받으셨죠? 네, 이 책의 값이 2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비행기값 포함하면 엄청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북토크는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전국 곳곳에 생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방송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저한테 계속 언제부터 하냐 계속 문자가 왔는데 드디어 오늘 지금부터 조국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 사실 조국 교수님 참 감개무량하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 제가 광주 온 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2017년 이후에 처음 오는데 너무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2017년에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제 이런 만남은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 후로는 처음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진보 집권 플랜,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그거를 2010년에 했고 2011년에 광주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럼요. 그때는 뭐 제가 대학 교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11년에 그 우리 오영 대표님하고 대당집 내고 좀 당시도 상황이 좀 어려웠고 암울했던 상황인데 좀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을 같이 돌면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13년 전에 진보 집권 플랜 토크 자리에 오셨던 분 어디 있을까요? 저기도 계시네요. 네, 저 앞자리에 계신 분. 또 뒤에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권이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고 전국을 돌면서 북토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제 희망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자리였는데요. 오늘 이 유서 깊은 광주극장에서 여러분들 함께하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자, 광주에 오셨으니까 청년 조국과 광주는 무엇이었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 만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5.18 광주 1980년 이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죠. 5.18 광주 그 1년 전에 그 5.18을 예고하는 일이 79년에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때 부산 시내에서 그 부산 시내에 장갑차가 진주하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광주가 터진 거죠. 근데 물론 모두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이제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이 5.18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부마 항쟁 상황, 특히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을 직접 봐가지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막 그때 느낌, 그 시내에 탱크가 들어왔던, 장갑차가 들어왔던 그 느낌들을 되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오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저는 뭐
자신이 고향 태어난 곳이 어딘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항상 광주가 저의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광주 정신을 또 듬뿍 넣고 있는 이 광주극장, 이게 193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광주극장을 꽉 채웠습니다. 저기 2층에도 계시네요. 교수님 2층에 한번 눈길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가 우리 세대에게 준 영향은 굉장히 클 텐데요. 우리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왜냐하면 국어 교과서에서 김유정 소설가를 만났는데 농촌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야기는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소설가가 되려고 꿈을 꿨는데, 광주가 소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소설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줘서 저는 이제 기자로 이렇게 첫 직장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조국은 광주가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또 줬겠죠? 뭐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법대를 들어갔는데, 과거에 법대 들어가면 대부분 기본 경로가 고시 공부해서 뭐 판사 검사 되어라라고 얘기했고, 저희 친구들 대부분 그런 길을 택했는데, 그 광주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울분을 토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저 길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뭐 저희 집안에서 부모님은 그 길, 기성의 길을 가라라고 많이 권하셨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80년대 전반기는 그 광주를 일으켰던 전두환 모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 밑에서 이걸 법을 집행한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린 나이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길을 택했고, 즉 이제 전업적 학자가 되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 책과도 연결시켜 보게 되면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률은 옳으니까 그 법률을 무조건 지켜라 라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요구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고전으로 돌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책에 소개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고전들을 그 당시 대학원 이제 입학하면서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세대는 광주에 대한 고마움을 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갖게 되는 게 뭐라고 할까요? 포위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게 극렬, 좌견, 소수문제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폭도로 규정되었던, 좌공분자로 규정되었던 우리들이 광주 덕분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발원지가 되고 그 정신이 전국 곳곳에 퍼진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광주의 정신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광주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모이신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도 무한한 존경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없고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게 끊임없이 이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김재원 씨인가요? 그런 분들의 망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아시다시피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속하여 있는 국민의힘은 그 과거 대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질 시기에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 때문에 5.18 광주 정신도 불허하고 60 민주항쟁의 정신도 불허하고 또 부마항쟁의 정신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망발이
없애주려면 주에 이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광주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교수께서 민정수석을 할 때 본격적으로 헌법 전문에 광주 정신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좌하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보좌를 했는데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합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헌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발표도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아까 지금 그 취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광주가 단지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광주 정신, 5.18 정신이 광주 전남 지역에 국한된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정신이 절대 아니라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려고 했고 5.18은 광주 전남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고 또 그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에 들어가면 그걸 부정하는 발언 자체가 반헌법적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그걸 넣었고 개정안 전문에 넣었고 그걸 발표하면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토크 초반에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잖아요. 그죠? 광주 정신과 조국의 법고전, 이 법고전은 어떤 연결이 있길래 초반에 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절반 이상 읽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5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열광적일 수가 있어요. 책을 읽지 않아도 전심으로 통한 그 무엇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번 책은 표지가 너무 좋다, 그죠? 뭔가 이 표지를 계속 보면 야, 정말 영어로 프랑스어로만 뭐가 책들이 쭉 있는데 한 10초 동안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다 감동해. 그렇구나. 네. 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의 기포가 더해지고 주먹이 불게 솟고 내 마음이 막 붙어지는 게 풀리고 남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교수님, 광주 정신과 법 고전 이 열 몇 권이죠 지금? 13권 네. 법 고전을 꿰뚫어 주셨는데 이 광주 정신과 법 고전 정신은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강렬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5.18 정신, 광주 정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정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 폭동, 간첩, 좌빨 이렇게 맹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총을 들었다, 군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5.18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그럼 내가 범죄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 이제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그런 점은 복권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법고전 산책에서 소거했던 그 사상들, 고전들을 보게 되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그 책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 저항권에 대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이라는 사상은 아테네 그 옛날부터 오랜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상이고 현재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즉 어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우리의 인권을 무참하게 억압하고 박탈하고 배제한다면 그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아테네부터 또 동양 같은 경우는 맹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광주도 있다는 것이죠. 광주가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광주 전단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흐름 내에서도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정신을 광주 시민들이 실천한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체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몇몇 분들은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고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단 1장만 읽고 이거는 1장만 읽어도 22,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냐면 1장만 읽었는데 진짜로 제 가슴이 벌렁벌렁 막 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받은 듯한 것.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이런 방향으로 간 우리가 세상은 아직 다 바뀌지 않았더라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구나. 이거를 1000년 전 사상가가 2000년 전 사상가가 심지어 그죠? BC 그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보냈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죠? 네.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니까 조금 몇 챕터 중에 가장 핵심 오늘 광주 정신과 연결되는 저항권, 시민 불복종 이것을 왜 옛날에 법고전 사상가들은 강조했을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법권사적은 곳곳에서 시민 저항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루크, 7장의 예리,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소로 9장이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9장의 소로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소로 그러면 우리가 웰든인가요? 그 생태주의자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어찌 보면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시민 불복종을 강조한 그런 분이었더군요. 자, 이분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더 앞세웠는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조국 교수님, 아직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오신 분들이 7분의 6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목소리로 그 대목의 핵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감독해라고 하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데이비 소로의 시민 불복종 중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네, 이게 조국의 법 고전 산책 403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우리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 그 법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법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좀 덧붙이자면요. 그 데이비 소로는 그냥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 사상 또 운동가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데이비 소로는 당시에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제가 합법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 법률을 준수해서 노예를 사고 팔고 노예를 때리고 죽이고도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러면 소로는 노예제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사람이 되고 국민이 먼저다 그 다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 당시 법률에서 국민이라 그러면 그 나라의 법률을 지키는, 나라를 전제로 한 특정 실정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에 따르게 되면 국민은 그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지는데, 의무를 갖게 되는데, 소로우는 사람 이전에 그렇습니다. 국민 이전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노예제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당시 실정법은 노예제를 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정법상 노예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법률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의 감정으로는 노예제는 부정이다, 불의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복종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이게 단순히 노예제를 합법화시켰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권위주의 시대를 생각해보게 되면 수많은 반민주화법이 있었습니다. 그 반민주화법이 있었을 때 실정법률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법률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 이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고민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의 뿌리가 된 게 이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사상입니다. 네. 자, 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장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소로는 시민 불복종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혁명론을 얘기해요. 혁명권이죠. 네. 혁명의 권리. 우리에게 혁명의 권리가 있다는 건데 어떨 때 그렇다는 걸까? 이것도 조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텐데요. 법고전 선책의 416쪽에 지금 오마이TV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416쪽의 글귀가 아마 함께 나올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기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라고 소로가 말했습니다. 상당히 과격해 보이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자, 여기에 그렇게 돼 있네요.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지금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 광주국장에. 근데 이제 우리가 폭정,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은 폭정뿐만이 아니라 무능. 딱 맞아요.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누구랑 맞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 네. 자, 소로는 왜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폭정뿐만 아니라 무능을 왜 또 얘기했을까요? 그 혁명권이란 말 자체가 소로가 맨 처음 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자도 이제 역성혁명을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존 로크 같은 경우도 혁명권을 인정을 했는데요. 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폭정과 무능 두 가지를 그 저항권 행사의 요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폭정으로 아주 쉽죠. 아주 어떤 권력이 우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겠죠. 그 독재 권력이 사람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금방 이야기가 쉬울 것 같고, 소로가 특이했던 점은 폭정 외에도 무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능이 이제 어느 정도의 무능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상적인 무능이다 그러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있고, 또는 집회나 시위를 해서 주장을 하고 바꿔라, 유능해져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바꾸라, 고쳐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로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혁명권을 얘기하는 게 소로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상가들의 2500년 이상 되는 그 이상 되는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을 다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 시대와 저 시대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 교수님이 옛날부터 머리가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 교수님은 또 간디 우리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간디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간디의 말이 419쪽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도 짧은 두 문장인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교수 목소리 좋으시니까 교수 목소리 다시 한번. 간디 역시 소로의 그 아까 시민불복종 책에서 책을 읽었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뭐 간디가 누군지는 대부분 아실 건데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성한 의무가 된다.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조국의 벚꽃전 산책에 대한 평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문구를 모르겠어서 지금의 이 느낌은 맞아 그것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문장화시켜서 우리에게 사상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조국의 벚꽃전 산책이다. 근데 이 대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권력자다, 우리가 더 진정한 권력자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소로는 미국 사람이고 간디는 인도 사람이고 아까 궁금했던 로크는 영국 사람이고 맹자는 고대 중국 사람인데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한국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고민과 비슷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죠. 그런데 근본으로 쭉 내려가면 근본적 고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들이 몇천 년 전에 또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고민하며 살다가 던져놓았던 정리해놓았던 철학과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고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읽어봐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데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팁을, 교훈을,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울 북특구와 비교해보면 교수님이 발언을 할 때마다 박수가 나오네요. 그만큼 광주 시민들이 조 교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워하다 참 예쁜 말이죠. 네. 그리워하다 생각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워지네요. 네, 그리워집니다. 간디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워지네요. 비슷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네. 담벼락에라도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신데, 소로의 불복종, 로크의 저항권, 간디의 이 이야기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 얘기된 먹고전의 동서양의 그 사상가들의 얘기를 한국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 대표께서 이제 표현하셨던 말 같은 경우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오셨던 그 과정,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개인 물론이고 당시 국민들을 억압했던 그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시민판 어떤 경우는 불복종으로, 어떤 경우는 저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 대표께서 소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두 번째 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론으로 남기셨는데, 이제 행동하는 양심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용기가 없다, 불안하다, 걱정이면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 하더라도, 겁이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시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방에서 자기 방을 보고라도, 또는 그냥 조용한 골목에서 담벼락을 보고라도 외치라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그런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가서 뭐 독백을 하라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가지다 보면 점점점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쪽 담벼락에도 소리가 들리고 건너편 담벼락에도 들리고 이게 점점 모일 것이다 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예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가 오늘 여기 내려온다고 하니까 막 사전 질문도 받아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무기력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실천의 감도, 방향이 우리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또 다른 독자들과 만나서 우리 같이 꿈틀거리자 그러는데, 꿈틀, 아까 그 영상에도 꿈틀꿈틀 그랬잖아요. 근데 꿈틀이 가장 크게 되면 활개치는 것이고, 가장 조그맣게 되면 꼼지락대는 것. 여러분, 꼼지락댈 수는 있죠? 네. 영상 앞에 가가지고 막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지 못해도 꼼지락 대면서 카톡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담벼락에다 대고 여기라고 해라, 이 얘기가. 근데 그 카톡 날릴 때 조국의 벚꽃전 산책이 좋다더라. 꼭 한번 읽어봐라. 이거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참 대단한 게,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어찌 보면 우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저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상가 못지않은 논리적 바탕을 또 갖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뭐 박식함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실제 이분이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분의 발언이나 저서를 보게 되면 그 독학한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아까 행동하는 양심이라거나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라는 그 뿌리에는 지금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소로의 시민불복종, 간디의 시민불복종, 그게 깔려 있고요. 그 제가 아는 한 대통령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두 분의 책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야당 총재 시절 때부터 한 5번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 때도 해보고. 근데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면 이 존경심과 경외감이 한편으로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한 거를 그대로 풀면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풀어도 문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말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즘 대통령도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기자들을 애태우게 하고 막 해석을 하고 번역가가 필요하게 되고 69시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뭐 하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시민 불복종 로크, 소로, 간디, 김대중 근데 또 그 후에 또 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사실 우리가 먼 역사를 찾기 전에 교수님께서 419쪽에 뭐를 써놨냐면은 우리가 지난 2000년에 총선 시민연대라고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 처음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는 불법이었어요.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하라, 병역 의무했다 안 했다 공개하라 이런 거, 경력 공개하라 이게 참여연대가 공개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보면 이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전과가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거를 공개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A라는 후보는 성폭력 전과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행위가 불법이어서 다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약간 황당하실 건데 아까 그래서 소로가 얘기했던 법에 대한 존경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그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통상의 시민의 정의 감정을 보았을 때 내가 대표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이고 경력이 어떠하고 전과가 있는지는 봐야지 내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각종 뒷배경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처벌을 다 했어요. 그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예를 들자면 그런 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벽고전 산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옛날에 사상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세대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될것인가 이 구술을 잘 꿰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 시기에 지금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자 변제 해법 이것들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비판과 저항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통해 잘 아시죠? 최근에 또 전자는 신부님들까지 천주교 정의위원 사전 신부님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자 이런 것들도 왜 대통령이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진정한 주인은 우리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뭔가를 합니까? 이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권 이런 흐름의 연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민들이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 대표자가 자신이 뽑았을 때 그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관찰하고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놓고 그 뽑은 사람의 그 노예가 되는 셈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부든 간에 자기가 뽑은 권력에 의해서 감시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주권자의 권리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강제징용 해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번의 이것도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마음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북토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로 한 거를 행정부에서 뒤바뀌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대상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들이 제3자 변제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본경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코는 뭐 45인가를 지난 15일 날 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왜 삼성 같은 데는 이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듣는 걸까요? 일단 그 삼성 얘기하기 전에 원래 이제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해서 출발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행정부는 이걸 존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죠. 그 몽테스키의 상급 분립을 다룰 때 행정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당시 이제 민정수석으로 모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최저선이 해결할 수 있는 최저선이 뭐냐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같이 돈을 내어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을 만들어서 한다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저선으로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안은 한국 기업이 낸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 대표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왜 삼성이 이번에 돈을 안 내는가?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돈을 내는 문제 때문에 바로 배임죄로 감옥에 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삼성 법무팀에서 아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삼성 이름으로 돈을 내게 되면 삼성의 주주, 삼성의 이사회, 즉 삼성이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몇십억을 내서 삼성이라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정권 교체될 경우 배임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입니다. 추측으로는 대기업들은 이걸 돈 내는 걸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번 건을 보면서 일하는 방식이 왜 저럴까? 걱정과 우려가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 조사를 해봤더니 전현직 검사 출신이 무려 136명이 이 정부에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곳곳에. 분위기도 검찰 분위기죠, 사실. 자, 이게 말이죠. 우리 법구전에서 얘기한 삼권 분립. 이 정신과도 좀 어긋나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권력을 분립하라는 거죠. 권력을 집중하라가 아니라 권력을 쪼개놓고 서로 긴장시키고 대립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그때 그 어떤 특정 권력이 권력을 독점해서 남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이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권력 중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쪼개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구조가 되고 우리가 그걸 모두 믿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 뭐 해외 토픽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금 극우 정부가 나타냐후 극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법률을 만드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위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유 또는 검찰공화국, 검찰왕국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아까 130, 40년 아마 더 찾아보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검찰은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맞습니다만 행정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하나에 불과한 검찰 조직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입법, 사법, 행정보다 위에 있는 듯한
느낌, 또 그런 인사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집중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가 이제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력이 권력을 통제하게 한다. 이게 이제 삼권 분립 정신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고 실행이 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으로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 임무가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다 이제 제도 개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그 개편 내용이 모두 다 이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먼저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두 종류로 줄였습니다.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두 종류로 줄였습니다. 그 이전엔 6개 범죄인데 2개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행령을 통해서 6개에서 2개로 줄였으면 4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 범죄, 경제, 부패, 범죄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법률에. 그럼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등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삭제된 4개 범죄 중에 일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법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시행령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시행령 통치. 법률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법률을 바꾸려고 그러면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가 행정부 입장에서 국회에 영향력을 못 끼친다 싶으면 법률을 놔두고 시행령은 법률보다 미칩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법률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일도 하고 있군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이 위에서 보니까 단 한 명도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초집중해서 북토크를 지켜보고 있는,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주제인데. 우리가 지금 고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진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광주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게 너무 오늘 막 2층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2층 여러분. 네. 자, 조금 더 앞으로 좀, 아유, 진짜 많이 질문이 왔네요. 자, 여기 글 쓰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네, 앞자리에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도 있죠, 마이크. 네, 준비된 마이크, 객석용 마이크, 네, 있죠. 자, 여러 질문들이 있네요.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눈이 침침할 때죠? 노안이 왔습니다. 한눈에 이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분들은 너무 그냥 쉽게 쓰셨어요.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이분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그리고 뜻을 펼치십시오. 교수님, 우리 교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해서 자 직접 읽어보시죠.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지난번 서울 북토크에서 말씀을 했는데 근력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이제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그 순간 정신적인 고통은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좀 튼튼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턱걸이를 또 많이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